안녕하세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간질이라는 걸 당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생각보다 운이 좋았는지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은 없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간질이 정말 나쁜 이유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모자라 다시 붙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간질 당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깔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누군가의 불신을 온몸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억울하고 서러운 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그저 화만 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딱 그랬어요. 저와 남편은 시부와의 사이를 이간질 당했으니까요. 그것도 남편의 두 형들에 의해서 말이죠. 엄청나게 치사하고 더러운 그 사람들의 행실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고 싶어 사연을 작성하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만나 사랑을 키웠어요. 그런 저희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시댁에 방문했을 때 저는 이 결혼이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부터 했어요. 시부가 상당히 알부자였거든요. 건물을 4채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큰손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사귀었을 때는 그런 걸 모르고 사귄 터라 인사를 드리러 갈 때가 돼서야 걱정이 되더군요.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한다는데 저희 집은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저희가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나 평범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그 삐걱거림은 왠지 모르게 불길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가씨는 정말 아무것도 없네. 백지처럼 그냥 새하얀 순백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도련님 같은 사람하고 만났을까? 집은 어디냐, 학교는 어디를 나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연봉은 얼마냐. 그런 면접 같은 질문에 대답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은 말이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죠. 남편의 큰 형수가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렇다고 얼굴이 특별하게 예쁜 것도 아니고 평범하기만 한 사람인데 도련님, 혹시 이 아가씨가 먼저 꼬셨어요? 작은 형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 걸었고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사람이 워낙 선하고 착해요. 싸울 일도 별로 없고 어른들한테 잘하고 좋은 점은 셀 수도 없이 많은걸요. 남편의 큰 형수와 작은 형수가 저를 저평가하며 건넨 질문에 남편은 100점짜리 답변으로 꺼내더군요.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형님들이 왜 저를 못마땅해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부에게 건네는 말을 들으며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죠. 아버님, 잘 살펴봐야 해요. 이런 애들이 순진한 얼굴로 나중에 뒤통수 치거든요. 순진한 얼굴로 꼬리치고 뒷조사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형수님,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제 여자친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대체 아까부터 왜 다들 이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까? 왜긴 왜요? 혹시라도 우리 집안에 도둑년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죠. 솔직히 도련님이 처가에 돈도 있고 명망도 있는 여자 데려왔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너무 우리 집안에 비하면 모자라잖아요. 분명히 돈이 목적인 게 틀림없다니까요. 29. 어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노련하지도 않은 나이에 저는 앞으로 저의 시댁이 될지도 모를 사람들의 엄청난 악의를 마주하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남편의 두 형들은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형님 될 분들도 나이가 있으셨거든요. 겁먹은 제 앞에서 깐깐한 표정의 시부가 잔뜩 인상을 찡그리고 말하더군요. 내가 해주겠다는 맞돈 다 거절하고 만난 게 고작 이딴 게 집에야? 만약 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난 막내 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다. 그래도 이 여자랑 결혼이 하고 싶어? 예, 그래도 할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은 열심히 벌면 되니 처음부터 욕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를 선택한다는 남편 말에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갑갑했죠. 남편이 시부 눈에 찍힌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남편 손 덕분에 저도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었죠. 잘 됐네요. 아가씨가 그렇게 결백하면 시댁 도움은 없어도 되죠?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데 뭐. 둘이 좋으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고개를 작게 끄덕인 저는 겨우겨우 결혼을 허락받았어요. 결혼식은 좀 작게 해야겠네. 솔직히 급이 맞아야 뭘 진행을 하더라도 할 텐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손님들을 아무데나 모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상황에 맞추면 저쪽 집안이 가랑이 찢어질 거고 그러니까 가족들만 모아서 간소하게 해요. 알았죠? 원래 저희가 작은 결혼식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남편도 저도 현실감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 저희 집이 친척이 많이 없어서요. 친구들은 결혼식 날 저녁에 따로 초대해서 따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었고요. 하지만 시종일관 저와 친정을 깎아내리는 형님들을 보며 기분이 퍽이나 상했어요. 왜 여기에 없는 우리 부모님이 저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 화가 잔뜩 났는데 남편이 저를 달래줬어요.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이라면 저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신혼집은 제가 살던 자취방이었어요. 미니 투룸인데 작아도 신혼의 부부에게는 그리 작게 느껴지지 않는 집이었죠. 남편과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기는 하지만 그 돈과 대출을 더해도 전셋집을 얻기에는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서도 당분간은 돈을 모으려고 했죠. 그런데 저희가 살 집이 저의 자취방이라는 걸 시댁 식구들이 결혼식에서 알게 됐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저희 부모님이 있는 앞에서 다 들으라는 식으로 악담을 하더군요. 자취방이 신혼집이 될 수 있어요? 도련님도 진짜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보면 정말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딱 와닿아요. 봐요. 돈 많고 머리 좋은 여자들 다 마다하고 사랑 하나 쫓아서 결혼했는데 그런 집에서 살다니. 지금 저렇게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얼마나 울고 있겠어요. 안 그래요? 동서, 조용히 좀 말해. 저기 사돈 어른들 다 듣겠네. 제가 없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들었던 말이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없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그래. 우리는 우리 형편 맞게 살면 되지. 나 그런 거 가지고 열등감 느끼고 화낼 만큼 어린 나이도 아니야. 내 손으로 번 돈이 아니면 다 빚이라고 생각해. 차라리 빚 없이 시작하는 게 훨씬 낫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형님들의 말은 기분이 나빴지만요. 그러나 친정어머니는 신경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없는 형편에도 돈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주더라고요. 집 구할 때 보태서 쓰라고요. 괜찮다고 돌려줬는데도 안 쓰면 엄마가 속상하다는 말에 결국 그걸로 전셋집을 구했어요. 대출도 많이 꼈지만 자취방보다는 좋은 집이긴 했죠. 친정의 도움으로 집을 구할 수 있어서 남편이 어머니에게 엄청 고마워했어요. 장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돈 많이 벌면 꼭 갚아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 필요한 일 있으면 저희 부르세요. 제가 가서 다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미소가 너무나 부드러워서 저렇게 팍팍하고 기름이 낀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사실 시댁의 환영을 받으며 한 결혼이 아니었기에 텃세나 괴롭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나름의 각오도 하고 있었는데 이 시댁은 아예 저희 부부를 부르지 않더군요. 무려 결혼 3년 차에 첫째 딸이 생길 때까지도요. 명절, 생일 그 모든 날에도 저희는 시댁 출입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제 기분은 더럽게 나빴고 남편 기분은 더 많이 안 좋았죠. 그렇지만 시댁에서도 저희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시모였죠.
시어머니는 참으로 조용하고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부의 재산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와 손녀딸에게 도움을 줄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 집에는 자식들도 다 아들, 손주들도 다 아들이었는데 네가 딸을 낳아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그리고 막내를 쏙 빼닮아서 더 마음이 가. 우리 바깥 양반도 손녀를 그렇게 원했는데. 애를 낳은 뒤로도 시모는 자주 저희를 찾아와 용돈이나 아이 용품을 선물해주고 가셨죠. 시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던 저에게 복권 당첨 같은 일이 일어난 건 아이가 1살이 갓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 경매를 공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부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샀던 물건이 도로와 아파트가 들어서는 비싼 땅으로 변한 거죠. 개발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나중에 부모님 연세 드시면 전원주택이나 지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싸게 주고 산 곳이라 더 횡재한 기분이었어요. 그 보상금으로 친정어머니가 빌려준 돈을 먼저 갚았고 그 다음에는 이사를 했어요. 금액에 맞춰 매매로 말이에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나서 시모가 저희에게 은근슬쩍 말하더군요. 손녀딸 얼굴 보여주러 오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사들고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앉아있더군요. 아주버님들과 형님들 말이에요. 시부와 시모에게 먼저 인사를 했어요. 시부는 우리 딸을 유심히 쳐다보더군요. 마음이 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집에 갈 때까지 안아주지는 않았어요. 식사라도 하고 가라며 시모가 저희에게 말했고 식탁에 둘러앉았죠. 그때 큰아주버님이 저한테 말하더군요. 갑자기 여기는 웬일이야? 그 좁은 집에서 살려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지? 그래서 돈 빌리러 온 거야? 진짜? 너희 아직도 이사 안 했어? 그런 집에서 대체 어떻게 사냐?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 그렇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 좁아 터진 닭장 같은 데서 그렇다고 다짜고짜 시댁부터 찾아오면 어떡해요? 도련님, 결혼할 때 아버님하고 약속하셨잖아요. 돈 한 푼 안 받아도 좋으니까 결혼 허락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돈 받으러 오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디 거지도 아니고 돈 구걸하는 꼴이란. 다들 우리가 돈을 빌리러 왔다고 생각하더군요. 이해 못할 일이었어요. 설사 저희가 돈을 빌리러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물어뜯을 것처럼 공격하다니 마치 우리가 자기 것을 탐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나서게 되더라고요. 그 집에 살았던 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자취방도 제가 벌어서 제가 모은 돈으로 계약한 집이었거든요. 거기서 계속 살아도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결혼식에서 형님들이 나누는 교양 있는 이야기를 다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전셋집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자가로 이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안일에 그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저희도 돈 빌리러 온 거 아니거든요. 뭐? 갑자기 자가로 이사를 가? 아무리 듣기 싫은 말 들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돈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무슨 돈이 생겨서 집을 사? 허세 부리고 싶어도 정도라는 게 있는 법이야. 없는 이야기를 만들려면 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야지 원. 제가 대학생 때 돈 모아 사놓은 땅이 있어요. 그게 개발구역에 토지 보상금이 나왔거든요. 경매 공부하면서 친정 부모님 전원주택 부지로 딱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그 땅이 돈이 확 오르는 바람에 말이에요. 그 돈 나오는 대로 자가 마련했죠. 제 말에 갑자기 식탁이 조용해지더군요. 여기에 돈 빌리러 왔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왔어? 그거 자랑하러 왔어? 아니요. 저희 애가 얼마 전에 돌 지났거든요. 얼마 전에 밖에서 우연히 어머님 만났더니 아버님이 딸을 그렇게 바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딸은 아니지만 손녀라도 보시라고 애 데리고 온 거예요. 어머님이 초대해 주셔서. 결혼도 축복받지 못했는데 애는 무슨?
손녀 데리고 와서 아버지 마음에 들 생각이면 애 저녁에 때려치워. 애 앞세워서 어르신 동정심 얻어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네요. 저는 돈 받아가겠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돈 이야기만 하시네?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큰 아주버님이랑 작은 아주버님은 아버님 명의의 집에서 살고 계시면서 건물 담보로 사업 자금도 많이 받아가셨다면서요? 저희는 한 푼도 받아간 적이 없는데 왜 저희가 돈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럴 생각도 없고 저희 벌어서 생활할 수 있어요. 이번 보상금 건으로 경매에 관심 붙어서 요즘에는 공인중개사랑 경매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저희 벌어서 돈 쓸 거라서 여기서 돈 받아갈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돈 이야기는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 말하는 것 좀 봐. 지금 우리가 돈 받아가는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야? 동서야말로 애 앞세워서 환심 사려고 여기 온 거잖아. 그래, 재수씨 너무하네. 우리는 사업이다 투자다 돈이 많이 들어요. 돈 한 푼 소중한 때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를 돈이나 탐내는 사람으로 몰지 말라고. 그만. 막내 며느리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너희들은 그 나이 처먹도록 이 늙은 부모에게 손이나 뻗는 놈들 아니냐. 아버지, 설마 지금 손녀 때문에 막내 편 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이 정도로 돈 많은 집안에 시집 오면 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아버지 수중에 있는 돈도 홀라당 넘어간다고요. 그만하래도. 입맛 떨어지게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럼 손녀가 태어났다는데 얼굴도 보지 마? 생각이라는 게 있는 놈들이야? 그리고 막내 며느리한테 헛소리할 시간 있으면 너희가 지금 쓰고 있는 내 집 나한테 돈 주고 사가. 내 명의로 언제까지 두지 말고. 밥 먹다 말고 결국 화가 난 시부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아주버님들에게 그렇게 말하자 모두 눈을 내려깔며 입을 꾹 닫더군요. 자기가 벌어서 산 집도 아니면서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두 사람을 보니 시부가 열받을 만도 했어요. 그날 식사 이후 저는 또다시 시댁의 발길을 끊게 됐습니다. 시부에게서 전혀 연락이 없었거든요. 결혼 6년 차에 둘째 딸을 낳았을 때도 시부는 시무를 통해 아기 선물 몇 가지만 보내오고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무와 자주 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시댁이 거리로는 가까운데 신경을 안 써도 되니 편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모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게 되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시모는 저희에게 자주 연락을 했었거든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분명히 저희에게 연락을 할 테고 또 유독 저희 둘째 딸에게 애정을 많이 쏟으셔서 이렇게까지 연락이 없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요. 시부에게 전화를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굳이 이야기했다가 긁어부스럼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따로 연락도 못했죠. 그러다 어느 날 시모의 핸드폰이 해지가 됐어요. 점점 더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모 핸드폰이 해지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시댁으로 오거라. 시모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듣자마자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들어가니 시부와 아주버님들 그리고 형님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시모만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눈치를 챘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한쪽 소파 구석에 앉으니 시부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엄마 얼마 전에 병원에 가니 치매 초기라고 하더구나. 요양원에 들어갈 정도로 안 좋은 건 아닌데 요즘에는 정신이 없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 내 생각에는 요양원에 보내면 상태가 나빠질 것 같으니 세 아들 중에 누구 한 명 책임지고 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모시도록 해라. 건장한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병원에 보내는 것도 웃긴 일이지. 그리고 며느리들도
막내 빼고는 다 집 지키는 주부들 아니냐?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요? 대체 언제부터요?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시모와 관계가 유독 돈독했던 남편이 시부를 향해 언성을 높였어요. 분명 인지장애 초기 단계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왜 이야기를 안 해준 건지.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해 들었으니 많이 놀란 남편은 답답한 듯 시부에게 화를 냈어요. 다른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가만히 있는 걸 보니 그분들은 먼저 알고 있었던 듯 했어요. 우리가 불려온 이유 또한 짐작이 갔어요. 우리 부부만 빼고 나머지 가족들끼리 열심히 짝짝꿍 서로 주고받고 잘 지냈지만 치매 걸린 노모를 모시는 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 가족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저희들을 불러 가족회의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저희에게 시모수발을 맡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제 예상대로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머뭇거리며 시부 눈도 쳐다보지 못한 채 아무 말도 꺼내지 않더군요.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 눈에 띄어 칠판에 나가 문제를 풀고 싶지 않은 아이들처럼요. 참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돈 받으러 갈 때는 어머님 살가운 소리 하다가 병에 걸리니 입 싹 닫고 모른 척하는 걸 보니 시모의 현재 상황이 답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희가 모실게요. 다들 눈 피하는 게 하고 싶지 않아 보여서요. 저 얼마 전에 직장 바꿔서 어머님 모실 시간도 괜찮아요. 직장을 바꿔?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열었거든요. 중개원도 있으니 시간은 괜찮고 제가 일해야 하는 상황이면 잠깐 동안 주간보호 맡겨도 되고요. 남편이 미안한 얼굴로 저를 봤지만 미안할 필요 없었어요. 솔직히 시부가 치매에 걸렸다고 수발 들라고 했으면 저는 억만금을 준대도 절대로 안 모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모는 달라요. 그 짜증나는 시댁 가족들 중 유일하게 우리와 교류하며 지낸 분이고 알게 모르게 도움도 많이 주셨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여기 들어오는 건 못해요.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시부가 저를 한번 보고는 다른 형제들을 봤어요. 안 된다. 여기 들어와서 수발 들어야 해. 안 그래도 치매 걸려서 불안한 사람이야. 환경 바뀌면 더 불안해서 나빠지면 어떡하냐. 혹시 일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면 차라리 내가 돈을 주마.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큰아주버님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뭐하러 쓸데없이 돈을 씁니까? 저희 와이프 요새 할 일 없으니 어머니 모시는 일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 뭘 믿고 어머니를 맡겨요?